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입니다. 지난해 10월 4,000선을 넘었던 코스피가 오늘은 사상 처음으로 장 초반 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장중 상승폭을 줄여 5,000선 아래서 거래를 마쳤지만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첫 소식 정재우 기자입니다. 코스피 첫 자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숫자 5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년간 75% 오르며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 오늘 장 초반 꿈의 지수라 불렸던 5,000선마저 돌파한 겁니다. 지난해 10월 4,000선 돌파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오후 들어 상승폭이 줄었지만 4,950선에 마감해 종가 기준으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15거래일 중 하루 빼고 모두 상승 마감해 이번 달 상승률만 17.5%에 달합니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무서운 상승 속도입니다. 지수 상승에는 역시 반도체가 선봉에 섰습니다. 슈퍼 호황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2% 안팎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피지컬 AI 열풍을 입고 현대자동차 역시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로봇 산업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화두들이 제시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철회로 진정세를 보이면서 미국 뉴욕 증시가 반등한 것도 상승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만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 등 시총 상위 일부 종목에만 매수세가 집중된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2% 상승해 97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달러에 1.4원 내린 1,469.9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여야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내일 열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이 그간 제출하지 않았던 의혹 관련 자료를 일부 제출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진 건데요. 여야 모두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자입니다. 한 차례 무산됐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로 최종 합의됐습니다. 증여세, 부정 청약 의혹 등 관련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거부해왔는데 오늘 오전 일부 자료가 제출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구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냈습니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추가 제출 자료도 매우 부실하다면서도 일단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부도덕성과 정보 인사검증 시스템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를 계속 거부할 경우 발목 잡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었지만 자료 제출 부실 등을 이유로 공방을 벌이다 시작도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결국 추가 협상 끝에 인사청문 보고서 제출 법정 기한 이틀이 지나서야 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부자질을 향한 폭언 갑질 논란과 아파트 부정 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자녀 병역 특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에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송곳 검증을 벼르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이 대통령은 내일 청문회 이후 후보자 해명과 여론 등을 살펴 임명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혁신당 측은 일단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제안에 정작 민주당 내에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이원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직전에 알았을 정도로 전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고 합당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조국 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일단 국민과 당원 의견을 듣겠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어제 정 대표에게서 미리 합당 의사를 전해 듣고 지도부 의견을 모았지만 파장을 최소화하며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숙고했습니다. 반발은 민주당 내에서 나왔습니다. 합당 여부에 대한 찬반보다는 충분한 소통 없이 합당을 제안했다는데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단 합당 카드를 던진 정 대표 측도 당원 투표 등의 의견 수렴 절차는 거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와 공천원금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주장해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깜짝 방문해 단식 중단을 권유하자 수용했습니다.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식은 중단됐지만 쌍특검 수용 요구에 동력을 이어가겠다고 국민의힘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김병기 의원과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은 김 의원 배우자를 소환했습니다. 구 의원으로부터 공천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또 구 의원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 의원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 동작구 의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썼다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받습니다. 공천원금 받은 거 인정하세요? 김병기 의원도 알고 있었나요?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공천 헌금이 오가는 과정에 관여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에게 돈을 줬다는 전직 동작구 의원은 앞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민주당에 제출했는데 여기엔 또 다른 공천 헌금 의혹이 담겼습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전직 동작구 의원이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김병기 의원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이 부의장은 어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의장은 공천 헌금을 요구하거나 돌려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탄원서를 쓴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은 지난 8일과 9일 각각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 배우자 이 씨를 끝으로 공천 헌금 의혹 핵심 관계자 조사도 거의 마무리되는 만큼 김병기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또 차남 편입 청탁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숭실대 편입 요건을 맞추기 위해 한 기업의 아들 취업 청탁을 하고 이를 대가로 사업 편의를 봐줬다는 겁니다. 경찰은 오늘 해당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다 발견해 재판에 넘긴 국토부 공무원 뇌물 의혹. 오늘 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 자체를 기각했습니다. 특검의 별건 수사라서 재판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를 둘러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김건희 특검. 당시 노선 변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합니다. 김 씨가 용역업체로부터 금품 3,600만 원 상당을 받고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게 도왔다는 것. 특검은 이를 수사해 김 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주거지에서 나온 돈다발은 어디서 받은 거세요? 그러나 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재판부는 이 양평 의혹과 김 씨 사건 사이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 별건 수사라는 의미입니다. 재판부는 수사 권한을 넘어 수사를 계속했다며 이 같은 수사를 인정하면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어 특검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상 대상이 아닌 사건은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이송했어야 한다고 질책한 셈. 기록을 만들어서 관할권이 있는 검사에게 이송해서 그 검사로 하여금 다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IMS 모빌리티 등 김 여사와 바로 연결되지 않았던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확고한 검찰 개혁 의지를 밝히면서도 합리성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방향과 관련해 또다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개혁이라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성장전략 대전환과 함께 사회적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재명 대통령. 다만 개혁의 목적과 수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오늘 공개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 점을 짚었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개혁 과제 가운데 특히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에게서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가 최종 목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스캠 등 초국가 범죄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끝까지 추적해서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TF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백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합니다. 이들은 내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으로 모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새해가 되어도 물가가 내리지 않아 설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수입 원재료를 많이 쓰는 가공식품 물가가 많이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 이수연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간편하게 타먹는 커피 믹스. 180개짜리 한 상자에 3만 원이 넘습니다. 1년여 전에 비해 16% 넘게 올랐습니다. 전량 수입하는 커피 원두 가격이 급등한 데다 환율까지 오른 탓입니다. 부담스러워진 가격에 커피 하나를 사려 해도 한참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커피를 참 좋아해요. 또 점심 먹고 나서 또 한 잔. 아유 너무 올라요. 이게.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추장 가격도 1년 만에 10% 넘게 올랐고 고추장 진짜 최소한으로 사던가 아니면은 통이 안 담긴 거 이렇게 팩으로 된 거 이런 건 좀 그나마 좀 싸더라고요. 실속형으로 명절 인기였던 햄 선물 세트도 이제는 가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확인해야 되겠고 근데 할 만한 부분들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찰로 드려야 되는지. 정부도 비상입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식품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시장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안정 효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대형 마트들과 식품업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과 판촉 행사 등을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정부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향후 5년간 최소 380명 이상 증원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교육 여건을 이유로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 이대로는 지방에 필요한 의사를 충당할 수 없다며 정부가 증원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부터 늘어나는 정원은 전부 지역에 의무 근무하는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늘리느냐입니다. 그간 4차례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좁혀졌습니다. 이 숫자에서 신설 예정인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몫으로 정한 600명을 빼면 2027학년도부터 5년간 매년 최소 386명에서 최대 840명씩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남은 변수는 의대 교육 여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갈등 여파로 이사 2호 2개 학번이 동시 수업을 하는 등 교육 현장에 부담이 크다며 증원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수들도 걱정이 큽니다.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금 갖춰질 때까지는 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이. 반면 환자단체는 정부가 의사 눈치를 보느라 의사 부족 규모를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환자를 위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의료계의 눈치를 보기 위한 숫자입니까? 복지부는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연간 증원 규모를 확정짓고 대학별 정원 배분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교권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사 개인 연락처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되고 학교장에게는 악성 민원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알맹이가 빠진 정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월 새학기부터는 학교로 민원을 넣으려면 학교 대표 번호나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등 학교가 지정한 공식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교사의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접근 제한 조치나 퇴거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출석 정지 같은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밖에도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고 학교 내 전용 민원 상담실 750곳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가해 이력을 담는 내용은 제외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 등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도 우려를 표시해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원단체는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가 빠졌다며 반발했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의적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교육활동 소송 국가 책임제를 즉각 도입해 주십시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도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원에 교사를 원천 배제하고 민원 대응 주체를 학교 관리자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충남은 물론 광주, 전남에서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특별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자 세종과 전북 등 다른 특별지자체들은 자신들의 현안이 외면받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병준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충남을 찾아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힘을 실어준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충남 대전 통합 논의들이 좀 있다가 법안도 일부 낸 것 같고 한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통합지자체에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광역 통합을 하는 데는 좀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자. 이러면 이제 유인이 생기잖아요.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속에 여권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을 목표로 이달 말 특별법 발의, 다음 달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세종과 전북, 강원 등 기존 특별지자체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행정수도법 개정안 같은 개별 지역 현안이 소외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실제 국회 본원 등 국가 주요 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고 행정 수도로서의 지위를 명문화한 관련 특별법안은 지난해 5건이나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20조 원의 예산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하자 역차별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정된 예산을 거기에 몰아주면
어느 자치단체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이 균형 발전의 목표에 맞는 것이냐. 세종시 등 4개의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행정통합법안과 각 지역 현안 법안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지방선거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 시 재정 배분을 확대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김태흠 충남지사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72대 28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까지 조정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앞서 대전과 충남이 요구한 60대 40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재정과 권한 이양은 명문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이 함께 논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길거리에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재원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장 씨 측은 성폭행과 살인을 별도의 사건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영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대전 도심 주택가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 수사 과정에서 범행 전 피해자를 경북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성폭력 특별법상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뿐인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 판단을 따른 겁니다. 장 씨 측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강간과 살인 사이에 5시간가량 차이가 나고 장소도 다르다며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간과 살인 사이에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강간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세워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교도관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장 씨가 반성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중환형이 나온 것 같아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급증하는 교제폭력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수도권 쓰레기의 충청권 유입이 확인된 이후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활용업체의 생활 쓰레기 처리 가능 여부를 두고 법령 해석도 엇갈리면서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천안의 재활용업체입니다. 최근 충청남도 합동점검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새해 들어서만 벌써 2번째 합동점검인데 수도권 쓰레기 유입이 확인되자 충남도가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 겁니다. 사업자가 이 수도권 폐기물을 받으면 그만큼 큰 부담감을 느끼게끔 저희들이 고강도로 계속 점검을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일부 업체는 더 이상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며 서울지자체에 계약 파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난감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자치단체와 적법하게 맺은 계약이 왜 문제가 되냐는 겁니다. 수도권 일부 지자체 역시 충남도가 과도하게 문제를 삼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충남도는 소각 기능을 갖추지 않은 재활용업체도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기후부의 법령 해석보다 재활용업체는 생활 쓰레기를 취급할 수 없다는 기존 법제처 유권 해석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기후부가 사실상 취급 요건을 완화하면서 수도권 쓰레기가 충남에 반입됐지만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단속이 가능하다는 게 충남도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들의 판단은 다른 데다 법제처 해석에는 구속력이 없어 끝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령에 대해서 최종적인 유권 해석 기관은 법제처 행정은 맞고 타 부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존중해야 하지만 집행기관을 구속하는 법률적 효과는 없습니다. 충남도는 이 때문에 아예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네, 수도권 쓰레기의 지역 내 유입을 둘러싸고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충청남도는 지역 재활용 업체에 대한 고강도 점검에 나섰지만 업체와 수도권 지자체는 과도한 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쓰레기 유입을 둘러싼 실태와 쟁점, 충청남도 도중원 환경관리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충청남도가 최근 이제 천안 등 충남 지역 재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이제 고강도 점검을 벌이셨는데요. 실제 이제 충남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수도권 쓰레기 규모, 실태 어느 정도인가요? 예, 우리 충남도에서는 지난해 말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쓰레기 반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도내 쓰레기 반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저희들은 근거를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서 수도권의 66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계약을 진행했던 부분들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천안시를 비롯해서 5개 시군 11개 폐기물 처리업소에 이를 190톤 정도의 폐기물이 유입되는 걸로 계약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상당한 양인데 그러면 하루 190톤이 지금 막 들어오는 건 아니죠? 예, 지금 190톤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위탁 계약이 조달청의 계약이 190톤이 돼 있는 거고 현지에 나가 보면 현재 물량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거나 중단돼 있는 사례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그 구청과 협의하에 계약을 파기한 사례까지 있어서 반입량은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이제 법령 해석을 두고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남도가 단속을 하니까 업체 또 수도권 지자체들도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가 이렇게 좀 강하게 대처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예, 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과거 오래전서부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준용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도 15개 시군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민과의 협의하에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들을 운영하면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그 민원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소를 설치를 못하다 보니까 그 처리를 지방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거죠. 이거 저희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법제 검토를 했는데 지난 2024년 8월에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처리 원칙이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사항이었는데요. 이 폐기물 관리법 제정과 개정을 통틀어서 이 연역과 이 취지를 전부 검토를 법제처에서 했는데요. 대법원 판례를 전부 확인해서도 당연히 이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유권 해석이 이제 지방으로 다 이제 유포가 된 상태거든요.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제 충청남도가 이제 단속을 하는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단속하시는 이유가 이제 지역에 피해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수도권 쓰레기 유입되면서 어떤 피해가 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5개 시군 11개 장소를 특정을 했는데 그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보면 그 쓰레기가 반입되면서 악취도 물론 많이 나고요. 그 비산먼지도 많이 날릴 뿐더러 차량 교행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지역민들의 그 반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수도권 쓰레기가 유입되면 이제 환경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정서적인 거부감도 있을 수 있겠죠. 수도권 쓰레기를 왜 지역에 떠넘기냐. 그러면 충청남도는 지금 이제 단속을 좀 강력하게 하고 계신데 단속을 넘어서 아예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지역으로 이제 반입하는 걸 금지하는 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그건 좀 가능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이 지역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수도권 쓰레기가 지방에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막기 위한 그 법령 제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법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수도권 쓰레기가 지방에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반입 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해서 그 쓰레기가 반입되는 데 있어서 비용 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법령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 그럼 보완 조치 이제 단속뿐만이 아니고 조례 제정까지 하면 이제 반입될 때 좀 비용 부담도 늘어날 테고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충청남도가 단속을 이제 세게 하시니까 또 업체, 또 수도권 지자체하고도 좀 갈등이 있고 이게 결국 이제 소송으로도 좀 번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그런 대책이라던가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좀 세우신 대책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지금 특별 점검을 이제 상시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단속을 2번에 걸쳐서 4개 업체를 점검을 했는데 업체 반향도 있겠지만은 되려 수긍을 하고 그 기존의 수도권 지자체와의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경기도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들과 협업을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도 있고요. 네. 인근의 충북 같은 경우도 지금 폐기물 반입에 대해서 반감을 크게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렇죠. 예. 예, 충북과 저희가 같이 연대를 하고 그 법령 입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해서 이 수도권 폐기물에 대한 적정 처리 방안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댈 계획입니다. 저희들 그리고 마지막이 예, 뭐 수도권 이제 정부에도 정책 변화를 좀 요구하실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정책 변화 이제 정부에서의 정책 변화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활 쓰레기는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발생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이 원칙을 준용을 시켜 달라는 요구를 환경부에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요 폐기물 처리 시설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환경부에서 수도권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기를 지금 요구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쓰레기 같은 경우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좀 해달라 걸 정부에 요구하고 또 지금 충청남도는 단속을 강화하면서 조례 제정도 추진하시고 또 충청북도라던가 이제 뭐 대전시도 지금 유입되고 있으니까요. 지자체하고 이제 이렇게 좀 협력하셔갖고 대응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충청북도와도 연계를 하고 환경단체에서도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와도 연대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들을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벌침의 구조를 응용해 약물을 오랜 시간 투여할 수 있는 나노섬유 마이크로니드를 개발했습니다. 딱딱한 바늘과 달리 통증이 없고 이물감이 적어서 피부 발진 부작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장훈 기자입니다. 머리카락 10분의 1 굵기의 미세한 바늘로 약물을 주입하는 마이크로니들. 근육이나 정맥 주사보다 통증이 훨씬 적은 데다 먹는 약보다 체내 흡수가 빠릅니다. 하지만 고체 형태의 바늘을 피부에 붙이는 패치형의 경우 오래 부착하고 있기 불편해 장시간 약물 투여가 어렵습니다. 국내 공동연구팀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침을 모사해 통증 없이 장기 부착이 가능한 나노섬유 마이크로니드를 개발했습니다. 금속 마이크로니들 상단에 나노섬유를 방사해 만든 것으로 마치 벌침이 피부를 찌르고 들어가 고정되듯 피부에 붙인 즉시 금속 니들 부분만 떼어내면 나노섬유 마이크로 니들만 남아 체내에 약물이 투입됩니다. 실제로 섬유가 피부 안에 삽입이 되었을 때 벌침처럼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일간 착용을 해도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연구팀이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 약물을 탑재해 동물 실험을 한 결과 통증이 없는 상태로 수일 동안 약물이 서서히 잘 전달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연하기 때문에 착용 시 통증이 거의 없고 장기간 적용하여도 이물감이 거의 없으며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각종 백신 접종이나 비만, 당뇨, 치매 등 약물 치료는 물론 여드름 같은 피부 미용 치료에도 널리 활용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20대 유망주가 경기도 중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요즘 러닝 열풍에 크고 작은 마라톤 대회가 전국적으로 해마다 수백 개씩 열리는데 안전 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흘에 걸쳐 230km를 달리는 역전 마라톤 대회.
그런데 선수들이 달리는 도로 주변에 안전시설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수들 바로 옆 차로로 화물차가 지나가는 아찔한 상황. 한 선수 뒤로 1톤 화물차가 접근하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머리와 등을 크게 다친 이 선수는 20여일 동안 치료받다 숨졌습니다. 안전과 통제, 선수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가 분명하고 대회 시작 전 관할 경찰서가 이미 사고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회 구간의 차량 통행이 잦은데 통제 인력은 부족해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당시 대회에 동원된 통제 인력은 29명, 당초 계획했던 35명보다도 적었습니다. 해마다 전국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는 약 400개. 이번 대회처럼 참가자 수가 1,000명 미만이면 안전관리 계획 자체를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응급 환자들에 대한 그런 대응하고 이제 도로 통제 요 두 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작은 대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서 조금 미비한 것 같고요. 경찰은 마라톤 선수를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와 대회 안전관리 책임자를 각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나흘째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은 올해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대전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안팎, 계룡산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졌는데요. 한파의 절정은 지났지만 당분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계속됩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동파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위 속에 오락가락 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남 서해안과 북부 내륙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리고 다시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우리 지역 곳곳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은 1cm 정도가 되겠습니다. 양은 적지만 내린 눈이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대전은 영하 11도, 공주는 영하 12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세종이 2도, 논산이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산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 한낮에 태안이 1도를 보이겠습니다. 부여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한낮에는 보령이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